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올 들어 자주 듣고 있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인포데믹.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져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긴다는 뜻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난 보도를 대하는 언론의 신중함이 또 한 번 강조되는 반증일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보도 가이드라인, 보도 준칙 이런 거보다는 한 사람,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들여다보자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 기준이 있어도 지키는 건 결국 사람의 일이니까요. 자,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열린 라디오 YTN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이 코로나19 이번 주부터는 생활 방역 체제로 가면서 큰 고비는 넘긴 게 아닌가 하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근데 아직까지 이 언론사에서는 재난 특보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를 짚어주신다고요?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다루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그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과연 확진자 동선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사생활의 침해는 아닌지 등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우리 사회가 조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지만 더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언론의 보도 태도였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역시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그 밑에 이제 그 서브 제목이 클럽 3곳에 2천여 명 방문, 지역사회 2차 감염 우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서 과연 2차 감염을 우려하는 그 보도 태도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확진자에 대한 취재 보도를 할 때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라는 보도 준칙의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제목에 굳이 게이 클럽이라는 용어까지 사용을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린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하자마자 한 확진자가 이태원에 있는 클럽, 주점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이 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이 동선 공개는 방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게이 클럽 이건 사실 좀 혐오, 차별 이런 거가 연상되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게이 클럽을 다녀왔다라는 거를 동선 공개에 있어서 밝힐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재난 보도 준칙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2월 21일에 한국기자협회가 코로나19 보도 준칙을 발표하면서 인권 침해, 혐오, 조장 표현을 주의하자라고 밝혔고요. 3월 9일 인권위원회도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 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도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 감염병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은 2012년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공동으로 감염병의 규모, 증상에 대한 과장된 표현 자제 등의 내용을 담아서 제정한 내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발전돼서 최근에 감염병 보도 준칙이 나왔는데요.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감염병 보도 준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지난 달 28일에 선포식을 갖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네. 감염병 보도가 국민의 생명 보호와 또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해서 보도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라고 불과 일주일 전에 해놓고 네, 이번에 또 바로 이렇게 사실은 뭐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바로 기사 제목에 이렇게 쓴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 이번에 발표된 감염병 보도 준칙 이전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점들이 눈에 띄셨어요? 네, 그 5항에 보면은요. 감염인에 대한 취재 보도 조항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권고사항의 밑에 보면은 감염병 발생 시 각 언론사는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위험 지역 접근 취재할 때는 이렇게 이제 공동 취재단을 구성을 해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자도 취재 과정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요. 네. 또 감염돼서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아마 담아서 이런 보도 준칙을 만든 것 같은데 취재 기자의 건강도 지키고 또 감염병의 확산도 막는 적절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언론의 보도 태도 다시 한번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연구센터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요.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신뢰도를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제 언론이 63.7%, 그다음에 의료기관이 93.2%, 지방자치단체가 77.2%, 정부가 74.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다른 뭐 의료기관이나 지방단체, 정부에 비해서 낮은 신뢰도를 보인 거죠. 당연히 뭐 감염병이니까 네. 의료기관의 신뢰도가 93.2%로 가장 높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네. 정부나 지자체에 비해 많이 낮죠. 언론이 많이 낮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증되지 않은 정보, 뉴스를 전달한다라는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위 보도 준칙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위반한 사례가 이번에 굉장히 많았죠. 그다음에 기자협회에 또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지난 1월 20일부터 10주 동안 국내 18개 신문사가 쏟아낸 기사가 6만여 건에 이른다. 이게 이제 18개 신문사만인 거고요. 여기다 방송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뉴스 많이 접하잖아요. 네. 인터넷 매체 뉴스를 더한다면 엄청난 기사량이겠죠. 네. 내용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포, 불안,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들이고 가짜뉴스 오보, 과장 보도도 많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감염병이 정파적인 문제로도 이용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거짓 정보 유행병이라고 불리는 인포데믹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그런 용어가 됐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포데믹 저도 이런 용어가 있는지 올 들어 처음 알았어요. 네. 네. 지금은 이제 흔하게 우리가 듣고 있는 신조어인데, 이게 아마 이 신조어를 알게 됐을 만큼 이렇게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을 그만큼 뭐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부추기기도 했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이런 언론단체들의 보도 준칙 마련, 이거 참 의미 있는 행동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뭐 1월에도 하고 2월에도 하고 네. 월마다 하는 행사는 아닐 텐데 그렇죠. 이게 원칙은 계속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취재 윤리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속보 경쟁을 야기하는 뭐 미디어 환경의 문제도 물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스스로 기본을 지켜나가려는 그 기자들의 윤리 의식이 참 중요할 텐데요. 그 언론 윤리 모델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델이 보크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전제가 윤리적 판단의 궁극적 목표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과연 이 보도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한다면 뭐 위에서 얘기한 공포, 불안,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는 쓰기 어렵겠죠. 이 보크가 윤리는 3단계를 거쳐 실시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행위가 정당한가를 양심에 비춰서 고민해야 하고 또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 외에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공개적인 토론,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도를 하기에 앞서 이렇게 3단계를 좀 거쳐서 생각을 한다면 네. 굳이 보도 준칙까지 정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네. 참 저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신데 먼저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이걸 해도 되는가, 이게 맞는가 한번 네. 돌아보고 또 나 말고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네. 그런 다음에도 또 여러 사람과 함께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보도하는 게 좋을까를 3단계를 거쳐서 판단해라. 참 좋은데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럴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해요. 예, 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실 2주 전에도 이 네. 김정은 위중설에 대한 언론 보도를 교수님과 함께 한번 그렇죠. 짚었잖아요. 네네. 당시에도 저희가 이건 북한 관련 보도는 참 소스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오보이거나 정말 간혹 특종도 나온다 이런 네.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근데 방송 끝나자마자 심지어 99%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던 김정은 위원장이 멀쩡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네. 이를 두고서 사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었는데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김정은 위중설을 쏟아냈던 언론들은 사실 이런 오보에 대한 사과는 없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그 한 주 동안의 이슈 보도를 모니터하고 해석 비판하는 내용을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과제로 북한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북한 관련 보도를 좀 살펴보라고 했었어요. 네. 네, 가장 많이 꼬집은 게 바로 이제 남 탓하는 언론, 책임 회피하는 언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부끄럽죠. 부끄럽네요. 네, 이 대학생들도 아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언론을 모니터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중들의 관심이 참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김정은 위중설도 또 하나의 인포데믹이 되고 말았는데 네. 이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이런 무책임한 보도가 일으키는 파급력 또 그 피해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조수진 교수님이 채찍질을 가고 계신 거고요. 네. 지난해 고성 산불 보도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았었다라는 건데 이번에 그 산불 특보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 통역을 내보낸 거죠.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윤리적인 문제 또 잘못된 관행, 지켜지지 않는 보도 준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이야기를 하면 함께 고쳐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른 이제 신문사 기자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 회사의 보도 준칙의 정확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한 10년 차 된 기자인데 네. 한참을 생각하더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신입 기자 때 교육받았을 때 봤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네. 그때만 봤던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언론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지속적인 사실 윤리 교육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입 때 이제 처음 왔을 때 교육의 한 과목 정도로 이제 듣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도 준칙 마련했으면 이것도 좀 계속 읽어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요. 이게 평생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언론인들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현업에 시달린다는 핑계로 이런 윤리에 대한 교육들이 사실은 없죠. 네. 네, 지속적이지 않고요. 이런 교육들 꾸준히 평생 네, 있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는 평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개편 이후 새로 런칭된 방송으로 이전까지 평일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까지 오후 뉴스를 진행하던 최영진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방송의 주된 콘텐츠는 이제 일상 속 생활 정보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가 4월 27일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서 생활 정보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신설한 프로그램인데요. 모니터링 하시니까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던가요? 네, 주로 일부에서는 이제 최근 이슈가 된 생활 정보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슬라생 인터뷰 코너로 진행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이제 요일별로 건강, 세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생활 정보들에 대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취자들에게 상담을 받는 코너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취자들에게 생활 속 유용한 정보들, 특히나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하고자 했던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제 개편 전에 이제 기존 프로그램들과 포맷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고요. 이제 다른 방송 프로그램과도 큰 차별성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 전 또는 타 방송 프로그램과 큰 차별성이 없었다. 어떤 점이 그랬을까요? 네, YTN 라디오 내에서도 이제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으로 재무 설계를 진행해주는 굿머니 굿라이프라든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진행하는 자산관리 입문서 코너라든지 많은 방송들마다 이제 청취자들에게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진행하는 코너가 상당 부분 있는데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가 보다 세분화되었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특이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아쉬우셨다. 혹시 긍정적인 코너는 없었을까요?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4월 28일 화요일에 진행된 건강 상담 코너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날은 이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이제 관련 건강 상담을 진행했는데 청취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만큼 청취자들의 높은 관심도가 이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뇨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꺼려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 것이 청취자들의 고민 사항들과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런 류의 인터뷰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청취자의 니즈와 잘 맞는 코너 구성이 돋보였다. 이런 평가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시일성과 접목시킨 정보들도 제공하려고 노력했던 점들도 돋보였는데요. 4월 29일 진행된 슬라생 초대석 같은 경우엔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님을 모시고 해상사고, 해안가 안전수칙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되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부쩍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뿐만 아니라 휴일과 겹쳐지면서 이때 진행되었던 인터뷰들이 청취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해안 사고를 중심으로 안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안전 의식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까지 한층 높여주었던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개편 이후 신설된 프로그램이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학교 다닐 때 개구리 해부 실험, 학교에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들이 행하는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됐다고 하는데요. 동물의 생명도 존중돼야 한다는 쪽과 일종의 학습권 침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과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3월이죠.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다고. 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이런 동물 해부 실습을 할 수 없다고요. 네, 일단 미성년자 해부 실습 금지법이 통과된 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네.
그 시행을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둔 후인 이제 3월 22일까지로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3월 21일부터는 올해 3월 21일부터는 지금 이 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동물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해부 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체도 이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해부 실습이 금지된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그 적용하는 동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사실 전체 동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쪽에서는 이제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의 정의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이 조그맣게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는 이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이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령으로 단서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식용 목적으로 사육을 하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요 법에서 제외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좁게 해석을 하면 이제 이 동물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해부 실습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사실 이 법의 취지를 보면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됐다라는 측면을 더 이제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예외로 그 식용이 가능한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예외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김현지 팀장님께서는 이 법이 제정된 취지 자체를 보자. 동물권 그렇죠. 보호다라는 차원에서 좀 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한편에서는 이 학생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 또는 사체를 가지고 실습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진짜 무서워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동물 이렇게 해부하고 할 때 저도 역시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쪽도 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어떤 탐구 과학의 영역 아니냐 이런 데까지도 동물권으로 잣대를 삼아야 하느냐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최근 그 교육계 일각에서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반발이 좀 심각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동물 해부 실습 자체를 이제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고 이 부분을 이제 뭐 학습권 침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기까지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동물 해부 실습은 대체가 얼마든지 가능한 동물 실험에 해당되거든요. 대체가 가능해요? 네. 어떻게?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생체의 어떤 위치에 뭐가 있고 그 기관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고 하는 부분들은 꼭 생체 해부, 살아있는 동물 혹은 죽은 사체를 가지고만 해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작동 원리나 얼마든지 그 3차원 3D 시뮬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요. 모형도 있고요. 네네네. 모형도 있고 사실 카라에서는 전부터 이런 모형 교구를 대여해 드리는 사업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면 교육과정상 꼭 필요해서 이 해부 실습을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동기부여 내지는 이제 자극 효과 때문에 이제 그 효과를 노리고 이제 생체 해부를 계속 좀 해야 된다라고 일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자극 효과가 개인에 따라서는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에 대한 호소를 해왔던 사례들이 저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드리면 마취가 잘 되지 않아 고통에 펄떡이는 생선을 보면서 반 전체가 죄책감과 공포에 떨었던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라고 이제 말씀 주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꽤 유명한 과학 학원에 네. 좀 등록을 시켜서 해부 실습을 하게 했던 어머니의 어떤 죄책감 네. 어린 이제 그런 호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살아있는 햄스터를 마취를 한 뒤에 이제 해부 실습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아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몇 년 뒤에 이 엄마가 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아들의 가슴 속에는 이게 상처로 가슴 깊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햄스터를 죽게 했다라는 죄책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생명윤리 교육도 그런 과학 교육의 일환인 건데 이제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어머니의 정말 그런 가슴 치는 호소가 저희 단체에도 좀 많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미성년자들 19세 미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학교에는 이게 적용이 되죠. 일단 근데 그 모법이 통과가 되던 시점에 원래는 동물 실험 시행 기관만 어떤 예외적인 단서 조항으로 달렸었는데 이제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불령으로 위임된 예외 조항의 범주를 놓고 지금 좀 첨예하게 대립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이제 아주 광의로 광범위하게 허용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좁게 만들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좀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는 너무 과도하다. 이제 뭐 요런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그 교육계 일각에서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하고 그리고 뭔가 제도적인 뭔가를 두는 것이 규제에 속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셔서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서 규제의 심사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과학학원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네. 특히 과고를 비롯해서 이런 특목고를 보내려는 학부모님들이 사설 과학학원에들 많이 학생들을 보내시더라고요. 이런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사설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자면 사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었던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실습이 끝난 동물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그런 좀 엽기적인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떤 사설학원에서도 이제 예전처럼 해부 실습을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는 듯한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적용 동물의 범위를 굉장히 또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그 뭐 어류라든지 이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이제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면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사설학원에서는 함부로 해부 실습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봐야지 맞습니다. 네. 실험이 끝난 동물을 요리해서 먹는다. 이게 정말 윤리적인 문제인데 그 교육을 하는 네, 이게 학원도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뒤늦게 어쩌면 이런 논쟁 중인데 해외는 어떤가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동물 실험 자체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실험 동물의 숫자를 감소하는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연구기관이라든지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대체 시험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하는 대체 시험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실험 동물의 숫자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사각지대 속에서 전혀 규제받지 않고 있었던
그런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의 경우도 그렇고 참 좀 그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제도적으로 일찌감치 그 미성년자의 해부 실습을 금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슬로바키아에서 뭐 학교 해부 실습을 1995년도에 금지를 했다든지, 네. 뭐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뭐 네덜란드, 스위스, 폴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등 해서 이미 어떤 특정 연령에서의 해부 실습을 금지한 사례들이 많고요. 그리고 설사 이제 금지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처럼 학생들이 나는 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정서적으로 너무 이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 수업을 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택권이 존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국내에 그런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실험 동물 수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검역본부가 해마다 실험동물 수에 대한 연간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6년에 287만 마리, 2017년에 308만 마리, 2018년에 372만 마리인 것으로 이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증가하고 있네요. 네네. 예,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 굉장히 문제적이고 이 통계에 해부 실습 대상 동물들은 모조리 빠져 있다라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부 실습에 이용되는 그런 동물들까지 포함하면 이 절대적인 수치는 또 굉장히 늘어나겠죠. 이 숫자에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이런 해부 실습 대상 동물들은 아예 빠져 있다. 참 생각보다 엄청난 동물들이 네, 이게 집계나 정보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사실 뭐 인류 역사에 그 의학 발전에 동물 실험이 많은 큰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시간을 계기로 이런 무분별한 동물 실험이 또 다른 생명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실험을 가하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좀 상기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5월 9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에릭 칼맨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o use pretending